저희가 파이썬을 공부하면서 작성했었던 그 파일들, 제목들 보면서요. 저희가 어떤 내용들을 공부했었는지 하는 것들을 한번 돌이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는 파이썬이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랭귀지의 몇 가지 기본적인 문법들, 특징들을 살펴봤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저희가 파이썬 개발 환경은요. 콜앱이라고 하는 그 구글에서 제공하는 환경을 이용을 했고요. 특별하게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그럴 필요 없이 여러분들 구글 계정으로 콜앱에 접속을 하시면 콜앱에서 가상 머신을 임대를 해서 거기에서 코드를 작성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코드를 바로바로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콜앱에서 제공되어지는 그 개발 환경은 노트북이라고 부릅니다.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하는 거를 구글에서 커스터마이징한 그런 환경을 사용을 하고요. 노트북에서는 셀을 만들죠. 코드 셀을 만들 수가 있고 텍스트 셀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셀은 그 문서 작성 기능을 담당을 하고요. 그러면서 뭐 문서에 링크를 넣을 수도 있고 이미지를 삽입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코드셀 같은 경우는 실제로 파이썬 코드들을 실행할 수 있는, 작성하고 실행할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제일 처음에 여러 가지 프린트를 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었고요. 파이썬에서. 그 다음에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어요. 변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값을 저장하기 위한 그릇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숫자를 저장하기 위해서 변수를 만들어 주고요. 그 변수에다가 숫자를 저장할 수가 있겠죠. 그때 파이썬에서는 이런 식의 구문을 사용을 합니다. 변수 이름을 왼쪽에다 써주고요. 순서 반드시 지켜주셔야 돼요. 변수 이름을 왼쪽에다 써주시고 그 다음에 할당 연산자 등호를 하나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변수에 저장할 값을 써주십니다. 그러면 실제로 메모리에 그 어떤 뭐 박스가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숫자를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공간이 생기는 거고요. 이 메모리 공간을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이름이 변수 이름인 거고 그 메모리 공간에 123이라고 하는 실제 그 숫자가 저장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그 파이썬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본 타입들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변수에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의 타입들. 파이썬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데이터 타입들을 보시면 숫자 타입 중에서 정수를 저장하는 정수 타입, 그 다음에 숫자 타입 중에서 실수를 저장하는 플롯 타입, 그 다음에 문자를 저장할 수 있는 스트링 타입, 논리값을 저장할 수 있는 불리언 타입. 이런 것들을 아마 우리가 두 번째 파일에서 다뤘을 거예요. 자, 이런 기본적인 타입들 이외에 저희가 공부한 타입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전부 다 하나의 값들만 저장하는 데이터 타입이고요. 정수와 하나, 실수와 하나, 문자열 하나, 불리언 값 하나 이렇게 값 하나를 저장하는 데이터 타입들이었었고 하나의 변수에 여러 개의 값을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연속적인 메모리 공간에 인덱스를 기반으로 값들을 정수나 실수나 혹은 문자열들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타입이 있었죠. 그런 타입이 리스트. 물론 리스트라고 하는 거는 우리 지난주 후반에 다뤘었던 내용이긴 합니다. 리스트라고 하는 게 있었고요. 리스트와 비슷한 또 데이터 타입이 뭐가 있었죠? 튜플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튜플은 리스트와 비슷하게 인덱스 기반으로 데이터들을 저장하는 타입이기는 하지만 리스트와 다른 점은 한 번 저장된 값들은 변경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튜플의 차이점이었었죠. 리스트와 튜플의 차이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리스트는 원소를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그런 동작들이 가능하지만 튜플은 새로운 원소를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그런 동작들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난주에 마지막에 저희가 학습한 데이터 타입이 뭐였었냐면 딕트, 딕셔너리라고 하는 타입을 공부를 했었죠. 딕트는 키와 밸류의 쌍으로 데이터들을 저장하는 타입을 딕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딕트는 대괄호를 사용하고요. 키값, 밸류, 키, 밸류 이런 형식으로 데이터들을 저장하는 것을 사전형 타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그 파이썬에서 사용되어지는 가장 대표적인 그런 데이터 타입들이에요. 자료 구조인 거죠. 가장 기본적인 자료 구조는 int, float, string, bool이고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int를 여러 개를 저장하는 리스트라든가 int와 int를 키로 하고 string을 value로 하는 딕셔너리라든가 반대로 string을 키로 하고 인티저를 value로 갖는 딕셔너리라든가 이런 복합적인 데이터 타입들이 있는 거죠. 데이터 타입은 이것 말고도요.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될 데이터 타입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할 때 필요한 array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이 있고요. 정확하게는 ND array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구조도 있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구조도 있고요. 등등등 여러 가지 다양한 자료 구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차차 공부해 나갈 거고요. 그래서 변수 타입에 대한 얘기들을 저희가 했었고요. 그 다음에 했었던 게 조건문 만드는 방법을 했었습니다. 조건문이라고 하는 것은 if 구문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if 조건식 콜론 그 다음에 그 조건을 만족할 때 실행할 코드 블록들. 다음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때 만약에 조건을 한 번 더 또 다른 조건식을 검사해야 되는 경우에는 elif를 하고 조건식을 써주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또 다른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할 때 실행할 코드들. 이런 식으로 elif는 여러 개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모든 조건식들이 만족하지 못할 때, 모든 조건식들을 만족하지 못할 때 사용하는 키워드가 else죠. else, 그 다음에 블록들. 이게 조건문의 기본 구조입니다. 그렇죠? 조건문에서는 elif와 else는 필수는 아니에요. 여기는 생략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if만 있어도 조건문으로서 동작을 하죠. if라고는 키워드 다음에 그 조건식을 써주고요. 조건식 뒤에는 콜론을 써줍니다. 콜론의 의미는 들여쓰기가 되어 있는 블록이 시작이 될 겁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고요. 그래서 이 조건식을 만족하면 안쪽에 있는 블록을 실행하고 조건식을 만족하지 못하면 모든 블록을 건너뛰고서 밑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이게 if 절이 동작하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조건식을 만족하지 못할 때 else만 있는 경우는 else가 실행이 될 거고요. 만약에 elif가 있는 경우에는 elif에서 조건식을 한 번 더 검사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if, else, 여러 가지 다양한 경우들에 대해서 조건식을 만드는 것들을 연습을 해봤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다뤘었던 게 반복문입니다. 기억나시죠? 파이썬에서 반복문을 만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for를 이용한 반복문이 있고요. while을 이용한 반복문이 있습니다. for를 이용한 반복문은 반드시 변수를 하나 선언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in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하고 반복 가능한 타입의 변수 혹은 값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콜론을 써주시고요.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반복할 코드들을 들여쓰기를 해서 블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포문이 동작하는 방식은요. 반복 가능한 타입 안에서 원소를 순서대로 꺼냅니다. 첫 번째 원소를 꺼내서 변수에다 선언된 변수에 복사를 하고요. 그 복사된 값을 가지고서 어떤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동작이 끝났으면 그 다음 원소가 있는지를 검사하러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리스트나 튜플 혹은 레인지 범위에서 그 다음 반복할 원소가 있으면 그 다음 원소를 꺼내고 그 꺼내지는 원소를 가지고서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동작을 반복합니다. 이런 반복을 언제까지? 더 이상 꺼낼 수 있는 원소가 없을 때까지 똑같은 동작을 반복을 하는 거죠. 네, 이게 for 구문이고요. 네, for in 구문입니다. for in 구문이고 while은요. while은 if와 비슷하게 조건식을 써줍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동안에 반복하는 코드들을 블록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을 만족하면 블록 내부로 들어와서 코드들을 실행을 하는 거고요.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즉 조건이 false가 되면 블록을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만약에 조건이 참이돼서 내부 블록을 실행을 한 경우에는 여기 코드가 다 끝났으면 다시 한번 올라가서 여전히 조건을 만족하는지 아니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서 루프를 빠져나가야 되는지를 위로 올라가서 검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for 구문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파이썬에서 여러 번 반복하는 방법이 for in 구문 혹은 while 조건식 구문. 대부분의 경우에는 for 구문과 while 구문을 서로 바꿔가면서 만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어느 하나만 익숙하게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가 다뤘었던 데이터 타입들이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와 같은 데이터 타입들이었습니다. 리스트는 대괄호를 사용하고요. 그 안에 값들이 여러 개의 값들이 저장되는 타입이었었고요. 튜플은 소괄호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사용했었던 거고요. 리스트와 튜플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전부 다 인덱스를 기반으로 값들을 저장하는 데이터 타입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인 순서가 있는 데이터 타입이에요. 첫 번째 원소, 두 번째 원소, 세 번째 원소, 인덱스 0번, 인덱스 1번, 인덱스 2번 이런 식으로 인덱스 기반으로 값들이 저장이 되는 0, 1, 2, 3, 4 인덱스는 중간에 뭐 빠져있는 인덱스가 있을 수 없어요. 항상 연속적인 숫자들, 연속적인 정수들만 가질 수가 있습니다. 0부터 시작하는. 그래서 리스트와 튜플에서 그 인덱스를 사용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 공부했었죠. 인덱싱이라고 하는 거, 인덱스 하나를 사용해서 원소 하나를 참조하는 방법. 그 다음에 슬라이싱, 인덱스와 컬론이라고 하는 범위 연산자를 사용해서 인덱스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라고 하는 슬라이싱 기능. 그러면 잘라주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떤 범위 안에 있는 리스트나 혹은 튜플의 부분 집합을 잘라내는 방법을 슬라이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덱싱과 슬라이싱이라고 하는 중요한 두 가지 기법 잘 사용하셔야 돼요. 이거는 저희가 나중에 인덱싱과 슬라이싱은 numpy라고 하는 패키지를 공부할 텐데 그 numpy라고 하는 패키지에 ND array라고 하는 데이터 구조에서도 똑같이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판다스에는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자료 구조가 있어요.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데이터 타입들이에요. ND array와 데이터 프레임. 이 두 개 모두 다 인덱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덱싱이라고 하는 게 가능하고 슬라이싱이라고 하는 게 가능해요. 그 개념은 그 리스트나 튜플에서 사용했었던 인덱싱과 슬라이싱 기법과 동일합니다. 그건 동일하고 그것 말고도 추가적인 더 많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요. ND 어레이와 데이터 프레임은. 그래서 리스트와 튜플은 중요한 거는 리스트와 튜플은 어디에서 누구와 같이 많이 사용이 되냐면 바로 for in 구문에서 많이 사용이 돼요. for in 구문에서 리스트나 혹은 튜플들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리스트의 첫 번째 원소를 꺼내서 어떤 일들을 반복하고 두 번째 원소를 꺼내서 또 똑같은 동작을 반복하고 세 번째 원소를 꺼내서 또 똑같은 동작을 반복하고 이렇게 할 때 리스트나 튜플을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for in 구문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리스트와 튜플. 그 다음에 지난주에 가장 마지막에 했었던 게 바로 딕셔너리입니다. 딕셔너리는 키와 밸류의 쌍으로 데이터들을 저장하는 타입이 딕셔너리죠. 그래서 딕셔너리는 이렇게 중괄호를 사용을 하고요. 키와 밸류를 구별하기 위해서 콜론을 사용을 합니다. 콜론의 왼쪽이 키가, 그 다음에 콜론의 오른쪽이 밸류, 그리고 키와 밸류 이렇게 하나의 쌍으로 이루어진 것을 아이템 혹은 원 엘리먼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 개가 저장되어 있는 타입. 여기는 코드를 잠깐 좀 볼까요? 코드를 잠깐 좀 지난주에 마지막에 했었던 그 코드를 보시면은요. 딕셔너리가 for-in 구문에서 사용이 될 수가 있어요. 딕셔너리가 반복문이라고 한 부분이 아마 있었죠. 딕셔너리가 for-in 구문에서 사용이 되면 무엇을 꺼내주냐면 키만 꺼내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꺼낸 게 짜장면이라고 하는 키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를 꺼내게 되면 짬뽕이라고 하는 키가 되고요. 세 번째 키를 꺼내면 볶음밥이라고 하는 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리스트나 튜플은 그 안에 들어있는 엘리먼트, 인덱스를 꺼내주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해당하는 인덱스의 값들을 꺼내주고요. 딕셔너리는 키와 밸류 두 개가 있는데 누구를 꺼내주냐면 키를 꺼내줍니다. 밸류를 꺼내주는 게 아니라 키를 꺼내주고요. 그래서 키만 알고 있으면 밸류를 꺼내는 건 아무런 문제가 아니에요. 밸류를 꺼내는 것은 딕셔너리 이름에다가 인덱스 연산자, 대괄호를 써주고 키 값을 써주게 되면 밸류는 꺼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키만 알고 있으면 우리는 가능해요. 물론 키와 밸류를 동시에 꺼낼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키와 밸류를 동시에 꺼내는 방법은 items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는 거예요. items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면 키와 밸류의 튜플을 꺼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키와 밸류의 튜플을 꺼낼 수가 있어서 변수 두 개를 선언해 주시면 이렇게 키와 밸류를 동시에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아마 저희가 지난주에 했었던 내용들일 거예요. 뭐 그러면서 리스트 컴프리헨션, 딕셔너리 컴프리헨션 이런 얘기도 했었죠. 그래서 리스트 컴프리헨션은 비어있는 리스트를 먼저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반복하면서 원소들을 추가하는 방법. 그거를 간단하게 쓰는 게 리스트 컴프리헨션. 그 다음에 딕셔너리 컴프리헨션 마찬가지로요. 비어있는 딕셔너리를 먼저 만들어주고 만들어진 딕셔너리에다가 키 밸류 이렇게 계속해서 추가를 하는 그런 거를 간단하게 쓰는 방법이 딕셔너리 컴프리헨션 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혹시 지난주에 한 거를 쭉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지난주 한 거에서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저희가 일주일 동안 한 거를 쭉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질문 없으신 것 같군요. 없으시면 자, 우리 지난주에 제가 제일 마지막에 과제로 드렸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건 뭐냐면 어떤 리스트가 있는데요. 그 리스트에는 문자열들을 저장하고 있어요. 문자열들을 저장하고 있는 리스트가 있고 그 어떤 문자열들이 그 리스트에 몇 번 등장하는지를 횟수를 카운팅하고 싶은 거예요. 데이터 분석할 때 이런 작업 꽤나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검색어를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들이라든가 뭐 실시간 검색어 순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통계들을 어떻게 내는 거냐면 검색어들을 계속해서 리스트에 계속해서 어펜드를 하는 거예요. 계속 어펜드하고 있으면서 그 리스트 안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를 찾으면 그게 그 실시간 검색어 순위의 1위가 되는 그런 단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웹페이지에 있는 어떤 문장을 기사를 쭉 이렇게 긁어와요. 가지고 와요. 그래서 그 기사 안에서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이 됐는지를 찾아봐요. 그러면 아 이런 단어들이 요즘 화두가 되고 있구나, 이슈가 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뭐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죠. 뭐 대통령 연설문 중에서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사용이 됐느냐. 뭐 그런 것들을 찾으면 아 연설문에서 이런 거를 많이 강조를 한 거구나. 그런 내용들을 알 수가 있죠. 그럴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워드 카운팅. 자, 워드 카운팅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기능을 직접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이 리스트에 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등장을 했는지, 리틀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등장했는지, 투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하는지, 쓰리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하는지, 인디언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하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딕셔너리로 이런 딕셔너리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단어를 키로 하고 그 단어가 등장하는 횟수를 value로 하는 딕셔너리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우선 비어있는 딕셔너리를 먼저 만들어 볼게요. 비어있는 딕셔너리를 만드시는 방법은 변수 이름을 word counts라고 할게요. 제일 간단한 방법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딕트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셔도 돼요. 딕트라고 하는 함수를 하시면 아무것도 없는 원소가 아이템이 하나도 없는 그런 비어있는 딕셔너리가 만들어지고요. 중괄호 시작하고 중괄호 닫아버리면 그 안에 아무것도 없으면 이거는 비어있는 딕셔너리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반복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단어를 꺼내고 두 번째 단어를 꺼내고 세 번째 단어를 꺼내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반복하는 것은 words라고 하는 리스트에서 반복을 하시면 돼요. words라고 하는 리스트에서 for w라고 할게요. in words라고 하는 리스트 안에 있는 w에 대해서
우리는 뭘 해주면 되냐면 뭘 하면 되냐면 이 딕셔너리에 word count라고 하는 딕셔너리에 W 얘를 키값으로 하고 단어를 키값으로 하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횟수를 써주면 되는 거예요. 한 번 등장하느냐, 두 번 등장하느냐, 세 번 등장하느냐 이거를 써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자, 근데 그렇게 하려면 실제로 여기서 자 얘는 처음 만났어요. 그죠? 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 만났어요. 처음 만났으니까 여기는 1이라고 해야 돼요. 그쵸? 근데 만약에 그 다음 단어로 넘어가 볼까요? little이라는 단어를 만났어요. words에서 원을 만났으면 원은 1이라고 하면 돼요. 처음 한 번밖에 안 만난 거니까. 자, little도 지금 첫 번째 만난 거죠. 그러니까 1이라고 하면 돼요. to 역시 한 번 등장했습니다 라고 하면 돼요. 그쵸? 그 다음 단어를 꺼내요. 그 다음 단어를 꺼내니까 이번에는 뭐가 돼요? little. 앞에서 만났던 단어예요. 그죠? 한 번 나왔었던 단어란 말이에요. 한 번 나왔었던 단어는 1이라고 숫자가 있겠죠. 한 번 나왔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있겠죠. 그럼 거기다가 얼마를 더하기 2를 해줘야 되겠죠.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3라는 단어는 한 번도 반복하는 동안 한 번도 만나지 않았었던 처음 만나는 단어란 말이에요. 처음 만나는 단어는 첫 번째입니다라고 숫자 2를 넣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little이라고 하는 단어는 앞에서 이미 한 번, 두 번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단어란 말이에요. 두 번 나왔었던 단어예요. 그럼 두 번 2라고 하는 숫자가 있겠죠. 거기다 더하기 2를 하시면 돼요. 그럼 3이라고 하는 게 나오겠죠. 그 다음 단어를 꺼내면 인디언은 처음 나왔어요. 처음 나왔으니까 횟수는 1이라고 해야 돼요. 1. 그리고 마지막 단어를 가면 인디언이라고 하는 게 아까 등장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등장했었죠. 그러면 그 1이라고 하는 숫자에다가 더하기 1을 한 번 더 해주면 돼요. 자,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코드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검사해야 되냐 하면 W라고 하는 단어가 word count라고 하는 딕셔너리에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를 하셔야 돼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문자열 W가 word counts의 키로 존재하는지 검사를 하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아요. 첫 번째 단어를 꺼냈어요. words에서 첫 번째 단어를 꺼냈어요. 자, 지금 상태는 비어있는 딕셔너리예요. 아무것도 없는 딕셔너리예요. 아무것도 없는 딕셔너리에 W라고 하는 키값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W라고 하는 키값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없으면 else로 가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하면 될까요? word counts에다가 W를 키값으로 하고 등장하는 횟수가 처음 등장한 거잖아요. 1이라고 하면 돼요. 맞아요? 자, 그러면 다시 올라가 볼게요. 자, 이제 여기까지가 끝났어요. 이렇게 if, else가 끝났으니까 반복하러 다시 올라가요. 어디까지?
여기까지요. 월드에서 두 번째 단어를 꺼내요. 두 번째 단어를 꺼내서 W에 넣죠. 자, 그 W가 키로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를 검사를 해요. 자, 지금 워드 카운트는 어떤 상태냐면 워드 카운트는 1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 등장했습니다. 라고 하는 상태예요. 요렇게까지 만들어진 상태예요. 요렇게까지. 지금은. 자, 그러면 1이라고 하는 키는 존재하지만 little이라고 하는 키는 이 딕셔너리에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존재하지 않으니까 else.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새로운 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little이라고 하는 새로운 키가 만들어지면서 여기에 값이 얼마? 1이라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다시 반복하러 올라가요. 다시 반복하러 올라가면 이번에는 to라고 하는 단어가 꺼내지겠죠. 자, to라고 하는 단어가 리스트 안에 있는지 없는지, 딕셔너리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봐요. 딕셔너리에 없잖아요. 없으니까 else. else니까 어떻게? 다시 to라고 하는 키가 만들어지면서 거기에는 값이 1이라고 들어가는 거예요. 1. 되셨죠? 다시 반복하러 올라가요. 다시 반복하러 올라가면 이번에는 리틀이에요. 자, 그 리틀은 딕셔너리 안에 있어요, 지금. 리틀이 있죠. 그죠? 그 전에 한 번 등장했었단 말이에요. 그쵸? 전에 한 번 등장했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딕셔너리 안에 키가 존재해요. 그럼 2를 두 번째 등장하는 거니까 1 더하기 1을 해줘야 되겠죠. 맞아요? 1 더하기 2. 여기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word count에 W에 있는 값을 1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문자열을 처음 만난 경우에는 등장할수 1이라고 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긴 더 는이에요. 는. 1이라고 하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한 번이라고 등장했었던 거면 더하기 1을 해주는 거예요. 1이면 더하기 1을 해서 2라고 바꿔주는 거고요. 2이면 더하기 1을 해서 3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런 동작을 계속해서 반복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폼은 안에서 print word count라고 하는 거를 반복할 때마다 프린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프린트하는 거는 if 안쪽도 아니고요. else 안쪽도 아니에요. 그냥 반복문 안에서 여기 if, else랑 같은 레벨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출력을 했을까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 내용이에요. 제일 처음에 1이에요. 1은 처음에 비어있는 리스트부터 시작하겠죠. 비어있는 딕셔너리부터 시작하겠죠. 첫 번째 단어, 당연히 딕셔너리에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1은 1 하고 저장이 되는 거예요. 1은 1 하고 저장이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를 꺼냈어요. 두 번째 단어를 꺼내니까 그게 아마 리틀인가 봐요. 리틀도 딕셔너리에는 없어요.
여기에 리틀이라고 하는 게 없죠. 그래서 else로 가요. else로 가서 리틀은 1입니다. 라고 추가가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어를 꺼내요. 세 번째 단어를 꺼냈더니 그 단어는 to예요. to도 없어요. one, little까지 해서 to라고 한 단어는 없죠. 없으니까 else. 그럼 to도 한 번입니다. 라고 요렇게 나. 요렇게. 자, 그 다음 단어를 꺼냈는데 그 다음 단어는 little이에요. 그래서 little은 딕셔너리에 있죠. 여기까지 보시면 little이라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값이 1이란 말이에요. 기존에 있는 값에서 더하기 1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little이 2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단어를 꺼내면 아마 3였나 봐요. 3라고 하는 단어는 그 이전까지 딕셔너리가 가지고 있지 않아요. 처음 등장하는 거니까 else. 그러면 3를 1이라고 설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 단어가 아마 또 리틀인가 봐요. 리틀은 리스트 안에 있어요. 이 안에 리틀이라고 한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리틀은 기존 값에서 더하기 1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꺼낸 단어는 아마 인디언이었나 봐요. 이 안에 인디언이라고 하는 키 값은 없어요. 없으니까 인디언은 한 번이라고 나오는 거죠. 제일 마지막에 인디언은 2번이라고. 네, 되셨습니까? 이게 워드 카운팅을 하는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세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에요. 딕셔너리 안에 키가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키가 존재하면 딕셔너리가 가지고 있는 값이라는 뜻이니까 딕셔너리가 가지고 있는 값을 변경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만약에 딕셔너리 안에 없다면 1이라고 세팅을 해줘야 돼요. if else를 쓰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자, 이런 코드는 에러가 발생해요. word count 2라고 할게요. word count 2라고 하고요. for w in was에서 word count w 이렇게만 했어요. 요거는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건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여기서 첫 번째 단어를 꺼내면 아마 원일 거예요. 원. 그쵸? 그럼 이 얘기는 뭔가요? 이 얘기는 뭐냐면 word count라고 하는 그 딕셔너리에 원이라고 하는 키값으로 더하기 1을 하겠다죠. 그쵸? 더하기 1을 하겠다는 얘기는 이거는 조금 더 그 부연 설명 같은 코드로 만들어 보면 이런 코드란 말이에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값에다가 더하기 1을 하고 그 전체 결과를 다시 그 키값에 저장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값이 있어요, 없어요? 비어있는 딕셔너리인데 기존에 가지고 있는 값이 없죠. 그렇죠? 그럼 뭔가 숫자를 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값에다가 더하기 1을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실행하자마자 에러가 발생합니다. 네. 아, 죄송합니다. 이거 지금 2라고 해야 되는데
네, 제 코드를 잘못 만들었어요. 잘못 만들었고, 네. 여기 워드 카운트 2라고 했으니까 여기도 워드 카운트 2라고 해야 되겠죠. 하자마자 에러가 납니다. 그죠? 에러가 나는 이유는 제일 처음 단어가 1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1이라고 하는 키값에 해당하는 아이템이 없다. 라고 하는 에러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처럼 키값으로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를 먼저 검사를 하셔야 돼요. 키값으로 존재하지 않았을 때는 그냥 1이라고만 저장하면 끝나는 거고요. 키값으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값에다가 더하기 1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드는 안 되는 이유 설명드렸죠. 네, 질문 있으세요? 위쪽에 있는 코드에서 프린트를 제가 여기다가 들여쓰기를 해서 보여드렸죠. 들여쓰기를 해서 보여드린 이유는 그 if else에서 그 어떤 순서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이렇게 하면서 그 비어있는 딕셔너리가 어떻게 그 아이템들이 채워지고 있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기를 들여쓰기를 해서 보여드린 거예요. 순서대로 아이템들이 새로운 아이템이 추가가 되기도 하고 기존 아이템의 값이 바뀌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들여쓰기를 해서 보여드린 겁니다. 그죠? 네. 제일 마지막 결과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있는 것들 출력하지 않고 제일 마지막에만 출력하고 싶으시면 어떻게 하면 되죠? 중간 단계 출력하는 걸 하지 않고 제일 마지막 결과만. 네, 맞아요. 요 위치에 맞춰가지고 들여쓰기를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조금 어렵게 만들어 봤어요. 조금 어렵게 만들어 봤고요. 잠깐 쉬는 시간 좀 갖고요. 네. 다음 시간에 요 코드보다 조금 더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디폴트 딕이라고 하는 걸 이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디폴트 딕. From collection import 디폴트 딕. 디폴트 딕을 만들 때에는 value의 기본값이 무엇인지를 설정해 준다. 예요. value의 기본값이 무엇인지, 기본 타입이 무슨 타입인지를 설정해 주시고 그러면 여기에 키가 없을 때 int의 기본값인 0을 사용해서 기본값이 만들어진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더하기 1이라고 하는 동작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게 디폴트 딕을 사용하시는 방법이고요. 자, 또 한 가지 방법은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카운트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네. 질문이 있으셨군요. 여기를 설정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네. 자, 여기를 설정하지 않으면 디폴트 딕을 만들 때요. 딕셔너리를 만들 때 기본값을 가지고 있는 딕셔너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값을 가지고 있는 딕셔너리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 때 여기 타입을 설정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에러가 나요. 이것도 에러 납니다. 네. 이게 왜 에러가 나냐면 기본값을 무슨 타입으로 만들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요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가 1이라고 하는 게 들어갔잖아요, 지금.
키값 1에 해당하는 value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value가 있어야 되는데 그 value를 디폴트 값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기본 값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기본 값이라고 하면 데이터 타입마다 기본 값은 다른 거예요. 인트는 기본 값이 0이다라고 보통 생각을 해요. 일종의 약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수 타입은 뭐 소수점이 있어야 되니까 0.0. 얘가 기본 값이에요. 문자열은 기본 값을 뭐라고 할까요? 해야 될까요? 문자열을 0이라고 기본 값을 주면 안 되잖아요. 0은 숫자인데, 그죠? 그래서 문자열은 아무것도 없는, 따옴표 안에 문자가 하나도 없는 비어있는 문자열을 보통은 기본 값으로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인트냐, 딕셔너리가 저장하는 value가 인트냐, 스트링이냐에 따라서 기본 값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기본 값을 가지고 있는 사전이라고는 하지만 기본 값을 가지고 있는 사전이 기본 값을 만들어내려면 그게 int 타입인지 문자열 타입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다가 int라고 써주는 거예요.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기존의 1이라고 하는 키값이 없잖아요. 키값이 없으면 int라고 했어. int니까 기본값은 0이야. 0부터 시작할래? 라고 기본값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더하기 1을 할 수가 0 더하기 1이 이제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다시 저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되셨죠? 그래서 여기를 int라고 써주는 이유는 기본 값의 타입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를 value의 데이터 타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value의 데이터 타입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 값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 int면 0으로 하겠다. 스트링이면 비어있는 문자로 하겠다. 라고 하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int라고 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가 에러 없이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문 없으시면은요. 세 번째 방법으로 넘어갈게요. 세 번째 방법은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를 이용하시는 방법인데 제가 수업 시간에 알려드리지 않은 메서드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 보여드릴게요. for in words 프린트 W 프린트 해보고요. 그 다음에 W words 점 이거 리스트 이름이잖아요. 리스트의 이름에서 점을 찍어주면 점을 사용하면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이용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append 값을 추가하는 기능, clear 값을 다 삭제해버리는 기능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중에 뭐가 있냐면 count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여기다 W를 주시는 거예요. 자, 볼까요? words에서 첫 번째 단어를 꺼내면 그게 1이에요. 옆에 숫자 1이 나왔죠. 이건 뭐냐면 얘의 리턴 값이에요. count라고 하는 기능의 리턴 값이에요. 리턴 값. 1이 한 번 등장했다는 얘기예요. 어디에? 리스트에. 리스트에 한 번 등장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리스트는 무슨 기능을 가지고 있었냐 하면 그 값이 그 리스트 안에 몇 번 등장하는지 카운팅 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리틀은 3번 등장합니다. 라고 하는 게 나와요. to는 한 번 등장합니다. 라고 하는 게 나와요.
자, 여기 또 나왔죠, 리틀. 리틀이 왜 또 나올까요? 월드에 있는 걸 하나씩 다 꺼내는 거니까. one little, one little, two little, three little, India 이렇게 있었잖아요. 여기서 하나씩 꺼낼 때마다 카운팅 하는 거예요. one이 한 번, little 세 번, two 한 번, little 또 세 번, little은 또 센 거예요. little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카운팅을 또 한 번 한 거예요. 역시나 세 번. three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 little이라고 하는 단어가 세 번, 인디언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 인디언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 그러니까 words에 있는 단어를 계속해서 꺼내야 되기 때문에 꺼낼 때마다 카운트, 꺼낼 때마다 카운트, 꺼낼 때마다 카운트를 해보는 거예요. 자, 어찌됐든 우리는 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 등장했다는 걸 알고요. little이라는 단어가 세 번 등장했다는 걸 알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필요한 건 뭐냐 하면 비어있는 딕셔너리 만드는 거죠. word, count, 3번이라고 할게요. 비어있는 딕셔너리 만든 다음에 이 비어있는 딕셔너리에다가 3번에다가 W는 하고서 무엇을 저장해 주면 되냐면 words, count, W 이거를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비어있는 딕셔너리에 원이라고 하는 키값으로 1이라고 하는 값이 저장이 되겠죠. 자, 볼까요? 프린트 해보죠. 프린트 word count 3번 이렇게 프린트를 해보면 이런 순서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단어를 꺼냈어요. 첫 번째 단어는 원이에요. 원. 그 원이라고 하는 단어의 카운트를 센 거예요. 원이라고 하는 단어의 카운트를 세면 한 번.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딕셔너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런 딕셔너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를 또 꺼내요. 두 번째 단어는 little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여기까지 있었고요. 여기까지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무슨 일을 했냐면 little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등장했는지를 카운트를 했어요. 3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little이라고 하는 키값으로 3이라고 저장을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어를 뽑겠죠? 세 번째 단어는 뭐였었냐면 to였었단 말이에요. to. 자, 그럼 to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등장했는지를 카운트를 해요. 1하고 little까지는 기존에 있고요. to가 한 번입니다. 라고 append가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 다음 네 번째 단어를 꺼냈는데 자,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뭐냐면 네 번째 단어가 다시 한번 little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little에 대해서 카운트를 세보면 역시나 카운트는 3이란 말이에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추가되는 게 없어요. 그쵸? 1 한 번, little 3번, 2 한 번. 이렇게 나오죠. 왜? 키값이 동일한 키값이란 말이에요. 기존에 있었던 little이라고 하는 키값과 동일한 키값으로 3이라고 하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동일한 값을 추가를 한 거란 말이에요. 딕셔너리는 키와 밸류의 쌍으로 저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동일한 키값이 두 개가 생기진 않아요. 키는 유일한 값이죠. 유일한 값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으면 그 기존에 있는 값을 변경하거나 원래대로 유지를 하는 역할만 한단 말이에요. 기존의 값이 바뀌게 되면 뭐 3에서 4로 바뀌면 4를 써주는 거고 똑같은 키값으로 아이템이 또 생기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그대로 남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리스트 안에 있는 모든 원소들에 대해서 전부 다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가 계속 이렇게 하나, 둘, 셋 추가가 될 때도 있고 기존 그대로 남아있을 수도 있고 아이템이 추가될 수도 있고 그대로 있을 수도 있고 아이템이 추가가 될 수도 있고 그대로 있을 수도 있어요. 카운트라고 하는 기능,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카운트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네, 질문 있으십니까? 네,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하죠. 그렇죠? 네,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딕셔너리를 사용하고 if else를 사용하는 방법, 디폴트 딕셔너리를 사용하는 방법, 카운트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 등등등. 마지막 코드 같은 경우는요. 마지막 코드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딕셔너리 컴프레hension으로 사용할 수도 있으세요. 이렇게 비어있는 딕셔너리의 키값, 그 다음에 value는 words의 count 그리고 w를 키값으로 w의 빈도수를 value로 하겠다 이런 뜻이죠. w의 그러니까 단어를 키값으로 단어가 리스트에서 등장하는 횟수를 value로 하겠다. 그러면 w가 무엇인지만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w는 in words라고 하는 리스트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끝나는 거죠. 여기 제일 마지막 결과랑 똑같은 결과를 보실 수 있어요. 1, little, 2, 3, indian. 네. 이렇게 사용하시는 방법을 딕셔너리 컴프레hension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질문 있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함수들, 이런 것들을 자꾸 찾아서 쓰시는 연습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 이렇게 설명이 나오잖아요. 그 value의 occurrence, 등장하는 횟수, number, 횟수를 반환해 준다. 이런 식으로 그 문서 설명이 있으니까 이 설명을 보면서 한번 써보는 거예요. 함수를 사용해 보고 문서만 읽어서 얘가 무엇을 하는 일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문서를 읽어보고 실행해보고 실행 결과를 보시면서 문서를 다시 한번 보면 이게 이런 내용이었었구나 라고 하는 거를 이해하실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꾸 연습하시다 보면 나중에는 저런 것들을 스스로 찾으셔가지고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네, 질문 없으십니까? 네, 질문 없으시면 딕셔너리에 대한 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잊어버리기 전에 제가 GitHub에 저장을 해드릴게요. 네, 자 이제는 새로운 주제로 넘어갈 겁니다. 네.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예외 처리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함수를 만드는 기본적인 방법 두 가지를 할 거예요. 함수는 아마 오늘 다 못 끝내고요. 내일 모레 걸쳐가지고 계속 쭉 하게 될 거예요. 하게 될 거고 일단 예외 처리는 오늘 끝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 처리를 먼저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구글 드라이브에서 콜앱 노트북을 새로 만들어 주세요.
새로 만들어 주시고 파일 이름은 try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try. 파일을 만들어 주신 분들은 구글 콜앱하고 연결을 해 주십시오. 네, try 제목은 try라고 제가 넣었는데 이거는 프로그램에서 오류가 발생했을 때 그 오류를 해결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try라고 하는 구문을 이용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실행하시다 보면 프로그램을 만드시다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오류들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되는데 텍스트 셀을 하나 만들게요. 예외라고 하기도 하고요. 예외는 exception 혹은 오류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에러. 두 개를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사용을 해요.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중에 발생하는 에러를 보통 excep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러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에러가 있을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오류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오류들 중에서 프로그램 실행 중에 발생하는 오류를 특별하게 예외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근데 예외랑 오류를 구별하지 않고 그냥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사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exception이란 단어가 나오면 error하고 비슷한 개념이다.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혹시 얘가 실행될지 안 될지 아시겠어요? 네, 저 일부러 이렇게 오타를 낸 거예요. 보시면 프린트가 아니죠. 네. 프린트면 i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print라고 써버린 거예요. 보통 타이핑 빨리 하다가 이렇게 오타 내는 경우들 종종 있잖아요. 그쵸? 네, 실행해보죠. 에러입니다. 무슨 에러? 네임 에러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자주 만나시는 에러 중에 하나예요. 네임 에러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사용하려고 하는 함수나 혹은 변수가 정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 발생하는 에러가 네임 에러예요. 네임 에러. print라고 하는 이름의 함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함수가 없으니까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그럼 이거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런 네임 에러가 발생하면 뭘 하면 될까요? 함수 이름을 정확하게 써주거나 변수 이름을 정확하게 써주거나 변수가 없으면 변수를 먼저 만들어 놓고 사용하거나. 이해되시죠? 네.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된다. 프린트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에러를 수정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어렵지 않죠? 그죠? 어렵지 않으시죠? 어렵지 않으시죠?
자, 이것도 에러예요. 이거 왜 에러죠? 왜 에러죠? 역시 마찬가지로 뭐가 없어요? x가 없어서예요. x가 없어서. 아까 우리 반복문 할 때 말씀드렸죠. 그렇죠? 얘는 무엇을 간단히 쓴 거예요? 얘는 x는 x 더하기 1을 간단히 쓴 거잖아요. 그렇죠? 이 문장은 왼쪽을 계산한 다음에 왼쪽의 결과를 x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저장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x라고 하는 변수는 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x가 정의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도 뭐다? 이것도 네임 에러예요. 이제 이런 거 만나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어떻게? x를 먼저 초기화를 한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제는 x라고 하는 게 만들어진 거죠. x는 디폴트 값 0이라고 하는 값을 저장하고 있는 변수가 되는 거고, 그러면 거기다 더하기 1을 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네임 에러를 해결하실 수 있으세요. 네. 뭐 자주 종종 만나게 되는 그런 에러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또 이런 코드도 있을 수가 있어요. int. 자, 실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실행하면 에러 발생합니다. 자, 이번에 에러의 종류는요. value 에러입니다. value 에러. 이거는 왜 발생할까요? int라고 하는 함수한테 아규먼트를 넘겼어요. 그런데 그 아규먼트의 값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문장에서 사용된 값에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읽어보면 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게 문제가 되는 거 같죠. 그렇죠? 100.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문제가 되는 값이다 라고 보여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아, 얘는 인트로 변환할 수가 없구나. 그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잘못된 값이 사용된 경우에. 인트로 변환할 수 있는 문자열만 아규먼트로 전달을 받아야 되는데 인트로 변환할 수 없는 어떤 문자들이 포함되어 있는 문자열을 전달받았을 때, 잘못된 값을 전달받았을 때 발생하는 에러가 value 에러예요. value 에러. 자, 그러면 이런 에러를 만났다. 그러면 어떻게 수정해 주면 될까요? 인트로 변환할 수 있는 문자열로 바꿔서 점을 제외해서 호출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네, 되셨습니까? 되셨죠? 그래서 아마 이런 에러들도 종종 만나는 에러들 중에 하나예요. 자, 또 하나는 이런 에러. 실행해 볼까요? 무슨 에러? 타입 에러.
연산을 할 때 혹은 함수의 아규먼트로 값이 전달이 될 때 잘못된 타입의 변수 값이 사용된 경우. 타입이 뭔가 맞지 않아서 안 된다라고 하는 에러가 타입 에러예요. 타입 에러. 즉 더하기 연산은 숫자와 숫자를 더하기를 하거나 혹은 문자열과 문자열을 더하기를 하는 거지 숫자와 문자열을 더하기 하는 용도로는 사용될 수가 없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인트와 스트링 사이에는 더하기 연산을 할 수가 없다. 인트, 스트링 이거 전부 다 무엇에 관계된 것들이에요. 데이터의 타입에 관계된 거죠. 데이터 타입이 잘못된 경우. 데이터 타입이 잘못된 경우 발생하는 에러. 이게 타입 에러예요. 그러면 이거를 수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정하려면 두 가지가 있어요. 둘 다 숫자로 바꿔주거나 이렇게 둘 다 숫자로 바꿔주거나 둘 다 문자열로 바꿔주거나 얘랑 얘는 의미가 다르죠. 얘랑 얘는 의미가 다릅니다. 첫 번째는 숫자와 숫자의 더하기니까 100 더하기 200이니까 300이 되는 거고요. 이거는 100이라고 하는 문자열과 200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붙여주는 거, 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200이라고 6글자로 이루어진 문자열이 되는 거죠. 두 개는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타입 에러를 해결하는 방법은 타입을 맞춰주는 거예요. 프린트를 쓸까요? 프린트를 쓰겠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연산자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과 오른쪽에 타입이 서로 맞지 않아서 발생하는 이런 에러인 경우에는 그 연산이 제대로 동작할 수 있도록 둘 다 숫자로 바꿔주거나 둘 다 문자열로 바꿔주는 타입을 변환해주는 코드를 써주게 되면 에러를 방지할 수 있어요. 그죠? 네.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이 종종 만나시게 되는 그런 에러들의 종류들만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또 자주 여러분들이 종종 만나시는 에러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에러예요. 어떤 리스트가 있는데 그 리스트에서 출력하려고 가장 마지막 원소를 출력하려고 이렇게 하는 경우. 무슨 에러죠? 인덱스 에러라고 하는 게 발생합니다. 리스트의 인덱스는 어떤 범위에 있어야 되죠? 가장 작은 거는 0에서부터 전체 원소 개수 빼기 1까지. 그죠? 3개니까 인덱스가 0, 1, 2잖아요. 0, 1, 2죠. 가장 마지막 인덱스는 몇 번이에요? 2번이란 말이에요. 2번. 근데 지금 몇 번을 쓰겠다고 했어요? 3번을 쓰겠다고 했죠. 3번을. 자, 여기가 에러가 발생하는 위치. 그리고 에러의 종류. 그리고 에러의 내용.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용하는 인덱스가 잘못된 인덱스를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에
이런 문장을 에러가 나지 않게끔 바꿔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범위에 맞는 인덱스를 사용하시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원하는 게 나오는 거죠. 되셨습니까? 그래서 에러를 만났을 때 그 에러의 내용을 보면서 아 그럼 이렇게 고쳐야지 뭐 이렇게 그런 몇 가지 경우들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많이 여러분들이 많이 만나는 그런 에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에러가 있어요. 자 이거 뭘까요? 어떤 숫자가 있는데 그 어떤 숫자를 0이라고 하는 숫자로 나누려고 해요. 나눌 수 있나요? 0으로 나누는 경우가 가능한가요? 0으로 나눌 수는 없어요. 그죠? 자, 이게 무슨 에러냐면 제로 디비전 에러라고 하는 에러예요. 어떤 숫자를 0으로 나누려고 하는 경우.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이해되시죠? 제로, 0, 디비전은 나누기란 뜻이에요. 0으로 나누는 에러. 어떤 숫자를 0으로 나누려고 하면 에러가 발생하는 거예요. 0으로 나눌 수는 없으니까. 알게 모르게 이런 거 되게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문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0으로 나눌 수 없게끔 해야죠. 그래서 0이 아니라 0.1이라든가 0.001이라든가 이렇게 다른 숫자로 나눠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0으로는 절대 나눌 수가 없어요. 0으로는 나눌 수가 없고 0이 아닌 다른 숫자로 나눌 수 있게끔 코드를 변경을 해주셔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뭐 이것 말고도요. 이런 에러들 말고도 아마 여러분들 그 코드를 작성하시다 보면 종종 다른 에러들도 만나시게 될 거예요. name, value, type. 보통은 이런 에러들 많이 만나요. name이나 value나 type 에러 같은. 그리고 뭐 리스트를 사용할 때는 인덱스, 숫자로 뭔가를 나누기를 할 때 제로 디비전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는 그 에러가 발생한 건수에 따라 건에 따라서 그죠? 뭐 네임 에러가 발생하면 몇 번째 줄에서 네임 에러가 발생했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그 라인을 수정을 했어요. 밸류 에러가 발생하면 마찬가지로 그 밸류 에러가 발생한 위치를 코드 라인을 찾아가서 그 라인에 있는 코드를 밸류 에러가 발생하지 않게끔 수정을 했어요. 근데 큰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면 어떤 부분에서 코드가 에러가 날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일반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예외 처리 기법이 있어요. 그 예외 처리 기법을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